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동형 2회차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시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급할수록 이것저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급하면은 이거 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또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이거 보고, 이렇게 돼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굳게 마음 먹고, 이거 최대한 슬림화된 자료를 가지고 깊이 있고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기본이 되는 거, 쉬운 거, 실수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반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시간이 없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회차 1번.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묶어라 라고 됐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 세 따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등기해 놓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자금 소극적 임치, 은닉하는 거, 주지임명행위, 그 다음에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해외 파견 소유 경비를 기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 주기를 하는 약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라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기억은 1회차에서도 봤죠. 진정서를 제출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취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 반사회 질서행위죠. 근데 니어는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그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지요. 디귿,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그걸 용서받는 대가로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되 처분 제한이 붙은 약정,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지요. 리얼, 반사회적 행위에서 조성된 재산. 자,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지만 그걸 은닉하는 거,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증언이 필요함을 기회로 증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 증언 대가 지급 약정은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면 반사회 질서입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반면에 그냥 증언이 아니라 허위 증언 대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대가의 상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반사회 질서가 되죠.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게 니은 디귿 두 개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요거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은 기억 미음 두 개가 되겠죠. 이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자, 2번에 1번. 지난 시간에도 봤죠. 5표시 무해원칙. X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됐으나 계약서에는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로 잘못 표시. 이렇게 되죠. 자연적 해석이죠. 계약은 X토지에 성립하고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2번.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서가 중복으로 작성되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최종 문서가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최종 문서가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 최초 작성이 아니라. 자, 3번이 1번이죠. 1번하고 똑같은 거죠.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합의했어.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어. 그런데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로 표시했어. 그러면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Y토지가 아니라 당사자 합치한 X토지에 대해 성립하죠. 3번이 틀렸죠. 4번 처분문서 대표적인 게 계약서입니다. 그 처분문서가 진짜로 성립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석하라. 물론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면 그때는 그 처분문서와 기재된 기재된 사실과 다른 걸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 처분문서에 기재된 대로 그 법률행위를 해석하라라는 게 판례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5번은 못 가요.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죠. 즉
계약은 을이 했는데 명의는 갑이란 말이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의는 갑으로 썼어요. 그럼 이때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냐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하죠.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확정하고요. 불일치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확정을 한다 그러죠. 그게 판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3번 비질의 표시. 1번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죠?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니까 비질의 표시가 아니지요. 비질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경우 비질의 표시 아니고요.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한 것도 비질의 표시는 아니고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이것도 비질의 표시는 아니지요. 그런 판례들을 정확하게 비질의 표시에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107조에 의하면 비질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지인이 아님 이퀄 의사표시 불일치죠. 그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악의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그걸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니까. 선의 재산적에 대항하지 못하죠. 107조 2항. 가족법상 신분행위나 가족법상 신분행 혼인 같은 것들 이런 거에는 당연히 비질의 표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질의 표시 같은 의사표시는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안 되죠. 가족법상 행위에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지인이가 중시되니까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요. 공법상 행위는 표시가 중요하니까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할 뿐 가족법상 행위하고 공법상 행위는 비질의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틀린 거 1번. 4번 착오. 중요분의 착오 및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일부에만 착오가 있어요. 즉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죠. 그런데 가분적이고 또는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죠. 일부 취소. 2번 표의자가 착오를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 그랬죠. 3번 법률행위 중요분의 착오는 기준이 3가지죠. 2번에 있는 경제적 불이익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되죠. 착오자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잠깐만요. 밑에 거 좀 살짝 지우고요. 다시 한번요. 중요분에 관한 판단 기준은 3가지예요. 하나가 표의자 입장에서 이걸 주관적 기준이라 하죠.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객관적 기준이라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 3가지가 중요분의 요건이죠. 이게 3번이죠. 4번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 자, 공동 상속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 이건 중요의 착오가 아니지요. 자, 우리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것들을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보증인의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마지막 요거죠. 공동 상속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착오. 이거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5번은 아주 잘 나오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옳은 질문이죠.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죠.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자, 제3자의 사기가라고 되어 있죠. 110조 2항에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기 강박을 한 놈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취소 없이도 할 수 있죠.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에 틀렸죠. 2번은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예컨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분양자는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게 뭐예요? 침묵이죠. 다른 말로 부작이라고 하죠.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죠. 3번은 강박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취소인데요.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됐다면 이때는 무효라 그랬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 그랬습니다. 4번 다시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즉 사기강박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해악을 고지하고 이게 뭐예요? 강박이죠.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의사표시해야 되죠. 강박에 대한 공포심과 공포심에 대한 의사표시 즉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1번. 6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체결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을의 대리행위가 갑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114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115조에서 을 자기의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의 표시는 보세요. 기억은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115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을 자기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을에게는. 기억을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옳은 지문이고요. 을에게는 효력이 있다를 염두에 두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세모표 이렇게 되죠. 물론 조문으로 따지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니은 을은 갑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이건 분명히 틀렸죠. 계약 체결 대리권에서는 해지할 권한이 없다 그랬죠. 자, 을은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하지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으니까 이거 틀렸죠. 리얼, 을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에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의 강박은요. 갑의 강박과 동일시하지요. 즉 제3자의 강박이 아니지요. 따라서 갑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죠. 갑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디귿, 리을이 틀린 지문이죠. 자, 틀린 걸 모두 고라니까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답은 4번이죠.
자, 문제가 5번이죠. 자, 기억을 을이 갑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을의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이거를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고요.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보니까 대리인 자신에게는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애매한 거죠, 기억은.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일단 4번은 분명히 니은디글리은 분명히 틀렸는데 기억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2를 제기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를 제기했다면 4번, 5번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기억을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되 5번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으로 볼까요? 을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기억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출제를 했는데 2를 제기하지 않으면 4번도 답으로 되고 5번도 답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을이 갑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갑에게는 효력이 없고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정답 인정할게요. 4번, 5번. 7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 소멸하죠.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수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겠죠. 자, 2번은 법정대리가 아니라 임의대리로 바꿔야 되죠. 법정대리는 122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임의대리로 바꿔야 되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때 임의대리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그런데 121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되죠. 그런데 본인의 지명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싹 치워야 되죠. 이건 본인이 지명이 있을 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 없이 선임했을 때는 그냥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를 선임했을 때 이 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적임 또는 이런 걸 알면서도 통제나 힘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죠. 3번도 틀렸죠. 옳은 건 당연히 1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2번, 3번 틀렸고요. 4번을 봅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죠. 복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봐야죠. 대리인이 아니라 복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봅니다. 을이 아니라. 병은 갑의 대리인이죠. 병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복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복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5번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지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라고 얘기하죠. 즉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1번. 8번 협의 무권들이 유동적 무효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1. 무권대리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모르고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은 명시묵시 불문하죠.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다만 무권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 이건 묵시적 추인을 할 수가 없죠. 3번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죠.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4번 본인이 추인했을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라면 철회할 수 없죠. 4번이 틀렸네요.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때 최고권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죠. 4번이 틀렸죠. 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죠. 옳은 지문이죠.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5가지 요건인데 5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35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표현대리 성립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을 것,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5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 중에 적어도 2가지 요건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과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죠. 틀린 거 4번. 9번 법률행위 취소. 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임의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권이 있어야 되죠.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단독 취소할 수 있죠. 따라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2번 틀렸죠. 3번 사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지났어요. 그럼 취소권 소멸하죠.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취소원이 소멸한 날이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146조에 의하면 취소권은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즉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사기 사실을 안 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권은 소멸하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취소권은 소멸하니까.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 포기죠. 그런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가 틀렸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143조 1항에 의하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144조인가요? 144조 같네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틀렸죠. 조심할 게 있죠. 제한능력자의 행위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다 틀렸죠. 법정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채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즉 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전부나 일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 집행이 있으면 법정 추인, 즉 추인한 것으로 보죠. 자, 법정 추인 인정되려면 요건이 3가지예요. 추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취소원이 소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되고요. 법정 추인사 6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 유부와 무관하게라고 틀렸죠.
이의를 불이하지 아니한 채라고 해야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1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기한이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는 못하죠. 조건은 범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죠. 조건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죠. 3번 틀렸죠. 4번은 반신의 행위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고의도 있을 수 있고 과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정적건무 행위에서 입증책임 정적건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즉 법률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정적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유효 주장자가 즉 법률의 효력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즉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성취는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계약의 효력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자죠. 그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죠. 그러니까 5번 옳은 지문이 되죠.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퀄 유효 주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11번 물권의 객체 물건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나오고 이제 보통 일물일권주의가 나오죠. 일동 건물 일부도 독립성 인정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 하나의 부동산에 살 수 있죠. 토지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수목이 있다는 임목이라고 하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 저당권 되지요. 3번 틀렸죠. 3번 종류 돼지나 뱀장어 장소 양돈장 양만장 수량지정 100마리 100만 마리 그럼 특정되죠. 그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죠. 집합물이라 하죠. 하나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죠. 5번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순위 보전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 순서는 가등기한테 소급하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본등기한테 발생하죠. 꼭 구별하셔야 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을은 정당한 원인, 매매 등에 의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현 소유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자가 반대 사실, 매매가 무효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추정이 된다는 건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니까 현 소유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전 소유자가 전 등기 명인이 등기가 무효임을 증명해야만 됩니다. 4번 물권적 청구권 이건 가등기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 보권리, 시기부 권리, 매매 이약 권리권 이런 게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정지조건 부권리, 시기부 권리, 부동산 예약 완기권 이런 것들이 가등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안 됩니다. 5번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전용 이런 걸 표제부 유용이라 하죠. 절대로 허용되지 않죠. 무효입니다. 표제부 유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5번이 틀렸죠. 이거 뭐 이렇게 길어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나 이런 문제가 났다. 제껴야지요.
자, 13번 각과 을은 갑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을과 병은 다시 1억 2천만 원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말이 없으니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나오겠죠. 1번 병이 을로부터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조건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조건은 양도가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2번 병이 을과 갑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을을 대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갑과 을은 위 매매계약 합의 해제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죠. 자, 지금 갑과 을과 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이 이걸 넘겨받기 위해서 을과 갑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병이 을을 대해서 X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병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봐야 돼요. 2번은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만약에 그게 X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병이 부동산 가처분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호가 돼요. 병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등기가 안 돼 있다면 단순히 가처분 결정만 받은 상태라면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세모가 되는 거죠. 이런 지문들이 애매한 지문들이 출제가 잘 돼요. 그런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런 게 지문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3번 갑을병사의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있었으니까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일단 아까 1번은 틀렸다 그랬죠. 1번은 틀렸고 직접 안 된다 그랬고 3번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럼 가면 거절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럼 3번도 틀렸네요. 자, 1번 틀렸고요. 일단 분명하게 이건 틀렸죠. 아이고. 3번 분명하게 틀렸고요. 거절할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이거 왜 안 올라가? 자, 거절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일단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라 그랬죠.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문제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되어 있죠. 위조 문서에 한 등기는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라 그랬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다는 건 분명하고 대금도 전부 지급했으니까 설령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병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4번 일단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위조 문서라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일치하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병 등기는 유효하고 유효하니까 가문병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번이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죠. 그럼 다시 2번으로 돌아가면 2번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병이 을과 갑 사이의 계약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X토지의 가처분 결정이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때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갑과 을은 해제 또는 합의 해제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이 명백하게 옳은 지문입니다.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갑을 병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이 직접 병에게 등기를 마쳤는데 갑을 사이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됩니다.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는 110조 3항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갑은 병이 선의인지 여부 상관없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이 악의라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악의라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선의라면 말소 청구 못한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죠.
14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지요. 따라서 그걸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고요. 등기 명의자는 자신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거 증명 안 해도 되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와는 다른 증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등기 명의인이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 틀렸죠. 자, 3번은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세 가지죠. 하나가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정하는 경우, 또 하나가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이 요거죠.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러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자, 4번은 1회차에서도 봤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법률로 추정한다라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 및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죠. 하지만 이 채권을 발생케 하는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5번 오른지구죠. 틀린 거 2번. 15번 1번 점유의 권리 추정효라고 해서 197조 1항과 198조를 말하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전후양시 점유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된다. 그런데 무과실 추정 규정은 없지요. 틀렸죠. 2번은 197조 2항 점유는 조문 잘 나온다 그랬어요. 선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경우 본권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점유 개시시가 아니라 소재기시죠.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되죠. 3번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켰습니다. 202조.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익 현존한도에서 배상하면 되고요. 악의 점유자나 선의 타주는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3번이 옳은 질문이죠. 4번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할 수 있죠. 따라서 그 과실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져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니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따라 4번 틀렸죠. 5번 선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했는데 과실을 수취했어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203조에서.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3번이 되겠죠. 다 조문입니다. 다. 4번을 빼고는. 4번도 뭐 거의 과실 수취할 수 있다니까 조문 내용이죠. 16번 취득시효네요. 아, 이런 거 나오면요 건너뛰어야죠. 그죠? 이거 언제 일일이 특히 날짜까지 따지고 있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취득시효가 아니군요. 볼까요? 문제가 뭐예요? 하여튼 날짜가 나오면 머리 아파. 갑은 1981년 1월 1일 소유자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미등기 상태로 인도받아서 2022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은요 20년 뒤인 2001년 점유취득 시효는 완성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X토지에 대해서 2002년 2월 비명의로 2002년 2월이니까 갑의 시효가 완성된 후죠. 갑은 시효가 20년 뒤인 2001년 1월 완성되니까 2002년 2월 A에서 B로 2008년 3월 C로 아이 복잡해. 다시 C에게로
그 다음에 2008년 3월이죠. 바로 2008년 4월 을에게로 각각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현재 2022년 갑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갑은시효가 2001년 1월 완성됐어요. 그 후에 비에게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다시 20년이 경과됐으니까 이때 2차 취득시효가 인정되었겠죠. 2000년 현재니까 지금 2차 취득시효는 2022년 2월 완성되죠. 현재는 2022년 8월 9월이니까 2차 취득시효 완성된 후죠. 자, 일단 이렇게 취득시효에서는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갑은 81년 1월부터 점유했으니 2001년 1월 시효 완성됐습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A였습니다. 근데 2002년 B한테 팔았어요. 2008년 3월 C한테 팔았고요. 2008년 4월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때 갑. 뭐가 포인트예요? 시효 완성이 언제 됐느냐 하고요.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갑이 점유하고 있고 다시 20년이 경과됐죠. 2022년 2월 갑은 2차 취득시효 완성이 됩니다. 그럼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냐? 을이죠. 이렇게 갑의 법률관계를 정리가 딱 되면 됩니다. 1번 1981년 1월 개시된 점으로 갑이 시효 취득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죠. 2번 B씨의 X토지 소유권 취득으로 갑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이 돼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 유효하다. 아니죠. B씨는 소유권 취득하죠. 알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일단 취득합니다. B와 C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 1981년 1월 1일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후 다시 20년 경과. 언제? 2022년 2월. 이게 2차 취득시효죠. 그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었어요? 을이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돼도 마찬가지입니다. 81년 개시된 점유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2001년 1월 완성된 후 2000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아이 참나. 볼까요? 2002년. 그러니까 시효 완성 후잖아요. 그죠?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다시 20년이 경과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을을 상대로 새로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4번 갑이 81년 1월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즉 A는 갑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해서 2002년 2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대상청권 행사할 수도 있었죠. 5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갑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2차 취득시효 생각하시면 되죠. 5번은 2차 취득시효 완성이 됐어요. 갑은 을에게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를 상실해요. 그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자,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군요. 자, 1번 틀렸고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2번도 틀렸죠. B씨를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도 틀렸죠. 2차 취득시효를 이유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요. 4번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었지요. 요게 답이죠. 5번 갑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채권은 그대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옳은 것 고르라고 됐고요. 4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날짜가 나오게 되면요.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 그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두 번째 2차 취득 시효가 나오는가? 그래서 문제 날짜를 봤을 때 최초 점유한 날짜로부터 40년 이상이 경과된 날짜가 나오게 되면 2차 취득 시효 문제 지문을 물어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 1차든 2차든. 그 다음에 그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그거를 캐치하는 게 급선무인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날짜가 나오게 되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찍다시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만약에 풀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17번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죠. 1. 지분 처분 자유 있죠. 공유는. 그러나 합의 지분은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하죠. 제한이 있죠. 합의물 분할 청구, 합의가 종료되면 인정되죠. 합의가 존속 중에는 분할 못하지만 합의가 종료되면 예컨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의물의 양도가 됨으로써 합의가 종료가 되면 그때는 분할이 인정되죠. 하지만 합의물 분할 청구 요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합의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가 해산됐으니까 분할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군요. 2번은. 3번.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죠. 비법인 사단 사원은 총유하죠. 그래서 사원 자격을 취득 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죠. 그러니까 사원 지위를 상실하면 권리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비법인 사단 교회 재산에 대한 지분권. 비법인 사단의 교인이 사원이죠. 총유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죠.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은 합의물은 합의관계가 원칙적으로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이 인정이 안 되지만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또 하나 합의물이 양도가 되거나 조합체에선 합의물 양도가 있으면 합의가 종료되죠. 그때는 분할이 인정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은 5번. 18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토지와 그 땅 위의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일단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되죠. 그랬다가 처분 등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자, 니은은 공유 대지위에 건물이 있을 때 관습법상 법정사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대지가 분할이 됐을 때 그때는 법정사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지분만 팔았을 때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되고요. 마지막에 요거죠.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신축했을 때 이때도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 대지 소유자가 담보목적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땅의 담보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이때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됩니다. 디귿 X 이렇게 되죠. 법정사건 안 되고요. 리얼,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예요? 땅은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공유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각각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죠. 이때 자기가 독점 사용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었다면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지만 다른 구분 소유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럼 리을,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갑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죠. 이럴 때는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겠죠. 된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되고 리을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나요? 미음이 있군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를 맞춰서 이건 키워드입니다. 건물과 땅을 함께 샀는데 땅만 등기. 그럼 법정사건 안 됩니다. 그럼 법정사건이 되는 건 기억하고 리을 두 개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것만 캐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9번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죠. 하지만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죠. 뭐하고 뭐?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가 되죠.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고 다만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2번 승역지를 점유하던 사람이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게 되면 지역권을 언제나가 아니라 그냥 소멸의 원칙입니다. 언제나를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습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합이고 승역지 소유자가 을인데 갑이 여기 지역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승역지를 병이 20년을 점유해요. 그러면 승역지를 시효 취득하게 되고요. 원시 취득하니까요. 갑의 지역권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병이 이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지역권의 존재를 알고 그걸 용인하고 있었다면, 그걸 인정하고 있었다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병은 지역권에 부담이 있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가 틀렸죠. 원칙적으로라고 해야 되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292조 2항.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죠. 다만 임의 규정이니까 다른 약정할 수 있습니다. 292조 1항. 자, 5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죠. 그러니까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죠. 여기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에서 이 토지는 요역지를 말하죠. 요역지는 전부여야 되니까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문 위주로 봐달라. 3번이 옳은 질문이 되죠. 20번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을 틀린 것은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유권이 이전됐다. 목적물.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1번 옳은 질문이죠.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사이에 그대로 전세권 관계는 존속하게 됩니다. 2번 304조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304조 1항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을이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2번이죠. 304조 1항 조문이죠. 자, 뒤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다. 아, 옳은 지문이네요. 304조 1항. 3번 전세권 존속기간 312조 1항 10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으면 단축한다. 다만 2항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3번 10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4번 존속기한이 경과한 전세권자는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함께 양도가 원칙입니다. 함께 양도가. 다만 예외가 있죠.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 반환 채권만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예외가 있었죠. 나왔네요. 5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은 존속시키기로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나눠야 되죠.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을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회차 20번까지 살펴보셨고요. 21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